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현미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거는 마치 별을 밤에만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필드를 전부 다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샘플에서 산란이 되거나 굴절이 되거나 뭐 회절이 된 그런 빛들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광학계를 꾸민 거예요. 그래서 빛을 굉장히 좀 높은, 그러니까 큰 각도로 조명을 해줘서 샘플이 없으면 아무 빛도 받아들이지 않고 샘플이 있을 때에만 그 샘플에 의한 빛만 받아들여서 이제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프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크필드 마이크로스코피, 컨트라스트,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 그 다음에 DIC 마이크로스코피 전부 다 이제 타겟으로 하는 게 unstained 그리고 transparent cell 샘플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는 annular ring 타입으로 해서 annular 형태로, 그러니까 둥그런 링 형태로서 조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페이즈 링도 요것과 이제 매칭이 되는 부분에 4분의 람다만큼 페이즈를 변형시켜주는 링을 만들어서 샘플에서 페이즈가 바뀌면 그 바뀐 페이즈를 이용을 해서 상세 간섭을 일으키면서 컨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라이트 필드 마이크로스코피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페이즈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더 확연하게 샘플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고요. 비슷하게 디퍼런셜 인터페어런스 컨트라스트 마이크로스코피는 프리즘을 이용을 해서 폴러리제이션에 따라서 빛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미끄러뜨리고요. 그리고 그 두 개가 이제 샘플을 통과를 하고 다시 프리즘으로 얘네들을 만나게 하면서 간섭을 일으켜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결국 샘플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신호를 획득을 할 수가 있고, 위치가 서로 다른, 살짝 위치가 다른 두 빔이 똑같은 광 경로를 지나면, 똑같은 패스를 지나면 신호를 얻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샘플의 두께를 나타내는 거죠. 말하자면 샘플의 두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샘플의 두께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신호가 나오고, 샘플의 두께 차이가 없는 부분에서는 신호가 안 나오고, 뭐 반대 방향은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한쪽 방에 밝았다면 반대쪽은 어두운 식으로 나타나게 돼서 DIC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마치 빛을 옆에서 조명을 해준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로선스 마이크로스코피는 뭐 엑소지너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은 원래 샘플이 가지고 있는 엔더지너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든 플로로선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낮은 파장을 쏴주고 조금 더 긴 파장으로 나오는 형광을 이런 필터를 이용을 해서, 필터 셋을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색깔로 염색되어 있는 그런 샘플이고요. 그래서 파란색, 초록색, 빨강색을 관찰을 하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뭐 셀의 스트럭처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시간이 되면은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굳이 형광에 그 제한이 되는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반사되는 신호도 얻을 수는 있지만 주로 바이올로지 쪽에서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가 형광을 검출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교를 해보면 이게 와이드 필드 플로로선스 마이크로스코피, 그러니까 와이드 필드는 뭐냐면은 그 샘플을 전체적으로 조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나온 형광 신호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소위 이제 CCD와 같은 에어리 타입의 디텍터를 가지고 영상을 얻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하게 될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 스캐닝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를 보면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단 얘는 그림이 선명하고 얘는 뭔가 그림이 뿌예요. 그래서 얘가 그림이 뿌연 이유는 뭐냐면은 샘플이 기본적으로 두꺼운데 그걸 전반적으로 다 조명을 해주게 되면 초점이 맞는 부분과 맞지 않는 부분이 신호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뿌연 이미지를 얻게 되고요.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초점만 선택적으로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면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초점에 맞는 것만 신호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여기서 보면은 뎁스 오브 필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초점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초점 평면에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노이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초점에 있는 것만 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초점에서 벗어난 노이즈 신호는, 그런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전부 다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소위 옵티컬 섹션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두꺼운 스페서민이라고 하면은 시리얼 옵티컬 섹션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두꺼운 샘플에 초점으로 여기만 잘라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르는 게 아니라 광학적으로 잘라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고, 요거의 높이를 조절을 하면은 시리얼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그 섹션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사실 DIC 페이즈 컨트라스트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왔었는데,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어드밴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영상의 퀄리티를, 그러니까 한 단계 이상 이제 획기적으로 향상을 시킨 기술이 되겠고요. 그래서 히스토리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오래전에 1957년도에 그죠? 굉장히 오래전에 이 컨셉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페이턴트를 냈죠. 스티커 출원을 하고 이제 했어요. 등록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얘가 거의 활용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뭐 특허도 하고 그다음에 뭐 데몬스트레이션도 했는데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퀄리티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걸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레이저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그 레이저에서 나온 신호를 저장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이제 컴퓨터가 이 당시에는 거의 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지.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광학 회사에서 다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를 만들어 팔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이제 다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프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커머셜하게는 1987년도에 처음 나왔대요. 그러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가도 소용이 없어. 이때 특허를 써봤자 뭐 15년 동안 뭐 아무도 뭐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허는 다 만료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만들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요 당시부터는 뭐 레이저도 꽤 많이 이제 보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PC도 이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서 정도부터야 이제 좀 쓸만한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서 옵틱스도 발전을 하고 일렉트로닉스도 발전을 하고 레이저도 발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주로 이제 레이저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피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피놀은 말 그대로 핀으로 뚫어 나온 것 같은 홀이에요. 구멍이에요. 굉장히 작은 구멍.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형광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익사이테이션 필터, 다이크로잉 미러, 에미션 필터가 있고요. 뭐 여기 오브젝티브 렌즈는 원래 현미경에 달려 있는 거고요. 디텍터 쪽에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또 디텍터 피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이제 피놀에서 나온 레이저 빛이 데물렌즈에 의해서 초점을 맺게 되고요. 초점에서 나온 빛이 다시 데물렌즈를 통과해서 이 초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점에서 나온 빛은 대부분 이 피놀을 통과해서 포톤 멀티플라이어 디텍터라고 하는 이제 그냥 디텍터예요. 얘는 빛이 밝으냐 어두우냐만 알려주는 거죠. 우리 CCD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알려주는 건데 얘는 빛이 지금 밝으냐 어두우냐, 세냐 강하냐 그것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나온 게 여기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초점이 아니라 그럼 이쪽에서 나온 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나온 거는 초점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초점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이 피놀에 의해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에서 나온 것은 대부분 받아들이고 초점 위나 초점 아래에서 나온 빛은 대부분 차단을 해주고. 내가 제대로 얘기했나? 그래서 얘가 이제 초점에 대한 정보만을 획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옵티컬 섹셔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초점에서 나온 정보를 얻는 건 좋은데 초점에서밖에 정보를 못 얻어요. 그래서 이 양 옆에서는 정보를 못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 옆에 있는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그림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소위 이제 픽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카메라도 뭐 3메가픽셀, 뭐 5메가픽셀, 뭐 요새 똑딱이 카메라도 뭐 1000만 화소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화소밖에 정보를 못 얻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얻기 위해서는 뭐 10편을 이렇게 X방향으로 쭉 움직이면 우리가 프로파일 얻을 수가 있을 테고 또 한 번 움직여서 또 쭉 얻으면 한 줄 더 얻을 수 있고 그래서 100만 픽셀 얻으려면 1000 바이 1000 그렇게 스캐닝을 하면 100만 화소짜리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편을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레이저 포인트를 움직이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미러를 이용을 해서 레이저 포인터,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그 포컬 포인트를 움직여줘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한쪽 방향을 움직여줄 때는 갈바노미터 미러라고 되어 있는 저 녀석은 뭐냐면 미러인데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는 미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쏘면은 이제 이렇게 나갈 거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쏘는 게 저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것이 말하자면 바코드 리더 같은 거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 이렇게 쫙쫙쫙쫙 스캔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띡 찍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인터가 쓱 스캔을 하면서 뭐 두껍고 얇은 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X방향, Y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움직여주면 그러면은 요 면에서 우리가 X방향, Y방향으로 요 스팟의 위치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캐닝을 해서 포인트 한 포인트 이렇게 쭉 얻어주면 이 한 장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리얼타임 이미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디오 레이트 이미징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주로 뭐 30프레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24프레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30프레임 정도가 영상이 나오면 리얼타임이다, 비디오 레이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의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들 중에는 그런 리얼타임 이미징을 구현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초에 이런 이미징을 30장 얻는 거죠. 뭐 그게 꼭 1000 바이 1000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픽셀 수가 작아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얻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0 바이 500으로 초당 30프레임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초당 몇 픽셀이냐면은 500 곱하기 30 포인트가 되면은 어떻게 되지? 4, 7에 28, 7.5 메가 초당 이제 7.5 메가픽셀을 이미징을 하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7.5분의 1 마이크로 세컨드 한 포인트당 요만큼 시간을 머물면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7.5분의 1 마이크로 세컨드만큼 있다가 옆으로 가고 또 요만큼 시간 동안 정보를 획득하고 옆으로 가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데이터를 획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 Y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스캔을 하는 포인트 스캐닝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런 방식도 커머셜하게도 나오고 있는데 얘는 에어리아 스캐닝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인데 얘는 어떻게 구동을 하냐면은 여기 넓은 영역에 레이저를 쏴주고요. 여기 마이크로 렌즈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이크로 렌즈에 해당하는 여기에 피놀이 있고요. 얘가 이제 일루미네이션 피놀이 되고 다시 대물 렌즈를 들어와서 10편에서 돌아온 빛이 얘를 다시 통과해요. 디텍션 피놀도 돼서 이렇게 CCD로 영상을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들이 있고 얘를 피놀이랑 매칭시키게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를 굉장히 고속으로 돌리면서 CCD를 얻으면 컴포컬 영상을 얻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리아, 그러니까 멀티플 포인트를 한 번에 샘플에 찍어주고 걔를 전반적으로 스캐닝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고속으로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현미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고감도의 CCD가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형광은 어둡기 때문에 형광 생체 신호의 형광 염색을 하고 그거를 관찰을 하면 일반적으로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현미경을 보면 이제 보여요. 눈으로도 보이는 경우도 있긴 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감도 CCD를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감도 CCD라는 거는 노이즈가 굉장히 낮고 아주 작은 신호만 들어와도 신호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CCD가 있으면 좋고 이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정보를 획득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강한 빛을 선호하지만
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고감도로 검출을 할 수 있는 디텍터가 필요하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줄여서 PMT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디텍터는 extremely sensitive 하고요. 빛에. 그리고 이게 그 구동되는 거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포토캐서드라고 하는 부분이 포톤이 하나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서 일렉트론이 하나가 방출이 되는 그런 소자예요. 그럼 그 방출된 일렉트론이 이 안에 있는 다이노드 체인을 통해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쭉쭉쭉 증폭이 되어서 이쪽 끝에 애노드까지 오게 되면 증폭비가 한 10의 6승 정도. 그래서 포톤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 일렉트론 하나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론이 이제 10의 6승계가 된 것을 이제 전류 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신호에서도 이제 PMT는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다가 PMT를 켜놓으면 얘가 맛이 가. 너무 밝아서. 다 타버려서. 그래서 굉장히 낮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빛에서만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얘는 심지어 10의 8승인 거고, 게인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높은 게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증폭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노이즈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리스판스는 빠르고, 그리고 요 컬렉션 해주는 에어리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컨포컬 마이크로스콥을 구현하기에 뭐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상적인 디텍터 중에 한 가지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인을 잘 컨트롤하면은 이제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그 컨포컬 이미지도 이제 이렇게 좀 게인을 좀 키워서 더 밝은 이미지로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PMT가 굉장히 어두운 상황에서 활용이 될 때는 지금 이렇게 증폭을 해주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전류, 이 밝기에 따라서 이제 전류가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그 전류를 그대로 볼티지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볼티지를 우리가 그대로 읽어주면 얘가 지금 얼마나 밝은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전류를 그대로 전압으로 바꿔서 우리가 읽어주면 뭐 전류를 그대로 읽어도 되고 그래서 빛이 세면은 그 전류 값이 높을 테고 빛이 약하면 그 전류 값이 낮을 테고 그런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동작도 하는데 빛이 굉장히 약할 때는 이런 소위 그 PMT에서 나오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포톤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신호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포톤이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신호가 하나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포톤을 셀 수가 있어요. 이 PMT를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이런 짜잘한 노이즈 같은 것들은 우리가 무시를 해버리고 어떤 특정한 신호 이상 그러니까 포톤 하나가 들어오면 최소한 이 정도 신호는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요만큼을 어떤 스레시홀드 값으로 걸어 놓으면 포톤이 들어왔을 때 나온 신호는 우리가 카운팅을 하고 그냥 짜잘한 노이즈는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어서 좋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요 값을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날로그 시그널에서는 굉장히 좀 노이즈가 많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포톤 카운팅을 하게 되면 시그널 투 노이즈가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떤 환경에서냐면 특히나 빛이 약할 경우에 빛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포톤 카운팅이 안 될 만큼 너무 그 포톤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작동이 잘 안 되고 빛이 굉장히 어두운 경우에 이렇게 포톤 카운팅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구동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요거보다는 아마도 좀 느리게 구동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포톤을 셀 수 있는 한 픽셀에서 포톤을 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마이크로스코피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전자적인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따지자면은 아마 옵틱스보다 전자 파트 쪽에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옵틱스 쪽에서는 뭐 대물 렌즈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렌즈들도 있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포인트 스캐닝을 두 개의 미러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미러를 구동시켜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게 결국엔 모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모터를 구동해주기 위해서 이제 PC에서 이걸 컨트롤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하게 컨트롤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포톤 멀티플라이어 튜브에서 PMT에서 들어온 신호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팅을 해야 우리가 뭐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PC로 저장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포톤 카운팅을 하려고 하면 그 굉장히 고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포톤을 다 하나하나 셀 수 있는 빠른 속도의 카운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드도 필요하고 얘네 둘을 싱크로나이즈 시켜서 이 신호가 어느 픽셀에서 나왔는지 그런 걸 정확히 매칭을 시켜야 이제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등등등 소프트웨어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으니까 저장해야 되고 그래서 옵틱스와 일렉트로닉스가 굉장히 이제 잘 융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현미경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면은 thin 옵티컬 섹션을 만들 수 있고요. 뭐 최대 한 0.5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굉장히 얇은 그런 섹션으로 우리가 영상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꺼운 여기는 50 마이크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영역까지 뭐 1,200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두꺼운 샘플도 우리가 다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현미경은 이런 거는 영상을 얻으면 그 아웃 오브 포커스 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 때문에 완전히 뿌옇게 된다라는 부분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좋아요. 와이드 필드 테크닉에 비해서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노이즈들을 다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신호만을 획득하고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좋아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면은 흔히 X, Y 플레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X, Z 그러니까 깊이에 대한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깊이에 대한 그림도 그려낼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로지 랩에서는 이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비싸다는 거. 이건 그냥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폴른 그레인의 옵티컬 섹셔닝된 영상, 그러니까 얘를 마이크로스코프로 찍은 거예요. 얘를 요 안에 있는 폴른 그레인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마이크로스코프로 시리얼로 찍으면 이런 식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를 자른 거, 중간을 자른 거, 아래를 자른 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2D 스택으로 영상을 얻었기 때문에 3디멘셔널하게 렌더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영상을 가지고. 그래서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는 옵티컬리 섹셔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3디멘셔널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수업 시간에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라는 얘기를 했었나? 이 수업과 다른 수업과 막 다른 데 가서 얘기한 거랑 헷갈려가지고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이 뭐였냐면은 오브젝트가 포인트일 때 그게 뭐 마이크로스코프이 됐든 아니면 다른 영상 시스템이 됐든 그런 영상 시스템으로 봤더니 이게 포인트는 아니고 어떤 특정한 크기를 갖더라. 그래서 에너지가 어떤 분포를 갖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오브젝트는 사실은 3차원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도 그죠? X, Y, Z로 뭔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여기서는 포인트지만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그 에너지가 3차원적으로 분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포컬 플레인에서 2차원적으로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요. 이 포컬 플레인을 조금 뒤로 보내서 초점이 아닌 조금 뒤쪽, 그러니까 포커스를 벗어난 지역에서 이미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거를 쭉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3차원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보는 거고요. 와이드 필드 마이크로스코프에서는 포인트를 초점에서부터 앞으로 뒤로 이제 움직였을 때 보이는 그림이 이렇게 크로스 섹션이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점, 여기는 깊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빛이 이렇게 갈 때, 그러니까 포인트가 초점에 맺힐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했던 그런 2디멘셔널 상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인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이게 X, Y 방향이라면 얘는 X, 뭐 Z 방향. 그래서 얘도 X, Z 방향.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초점에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한 군데 잘 모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초점에서 벗어나면 에너지가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들이 만약에 초점이 아닌 다른 위치에 무슨 물체가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생겨서 이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러해지는 두꺼운 시편에서는 블러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되는 거고요. 컨포컬 마이크로스콥에서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을 보면은 조금 낄뚜름하게 생기긴 했는데 쟤랑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어느 정도를 벗어나게 되면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점에서 벗어난 부분의 정보는 받지를 않게 되는 거고요. 얘는 초점에서 벗어난 부분은 블러하게 돼서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차이로 인해서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정보만을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결국에 이야기했던 섹셔닝 능력의 차이, 그 다음에 3디멘셔널하게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에너지를 다 더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여기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요 평면에 있는 에너지랑 요 평면에 있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다 서메이션을,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여기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여기서 에너지가 최고가 됐다가 위아래로 갈수록 에너지가 급격하게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에너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인텐서티의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와이드 필드는 거의 이게 일정하다고 봐야 되고요. 컨포컬 마이크로스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컨포컬 마이크로스콥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피놀로 제거를 해서. 이 레졸루션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어리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포인트를 이미징을 하게 되더라도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디스크 형태로 에너지가 분포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에어리 디스크의 반지름이 결국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거다 라고 이제 정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여기 소위 사이드 로브라고 생기는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확대해서 본 거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 피크가 있고 거기에 이제 요만한 사이드 로브들이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얘들은 무시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어떤 굉장히 작은 포인트, 굉장히 작은 어떤 파티클을 이미징을 하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링들이. 그래서 아무튼 레졸루션은 이렇게 회절에 의해서 에어리 디스크의 레디우스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지? 레졸루션 얘기. 그렇게 됐었고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저 회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으로 레졸루션이 작으면 좋고요. 그죠? 그럼 더 작은 걸 볼 수 있으니까. 특히 마이크로스코프는 우리가 작은 걸 보고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림을 보는데 만약에 불을 끄고 보면 그 그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만약에 샘플에서 그 형광 신호가 충분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은 너무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면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그레인 패턴처럼 뭐 까만 이렇게 점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노이즈 대 신호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거는 신호가 얼마나 크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만약에 노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하로 줄일 수 없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래서 빛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샘플에서 오는 빛의 양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언제나. 너무 많으면 버리면 되니까. 너무 많으면 가리고 막 이렇게 필터 씌우고 없애면 되니까. 그건 너무 쉬운데 원래부터 신호가 너무 약하면 이건 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려고 게인을 막 높이면 이렇게 막 너무 막 전반적으로 막 밝아져 버리고. 그런데 컨포컬 마이크로스콥은 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조명을 해줄 때 레이저로 조명을 해주고 여기 피놀이라는 것이 있어요.
디텍터가 있고. 그러면 얘의 역할은 뭐냐면은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피놀이에요. 근데 얘가 언제 그 노이즈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냐면 작으면 작을수록 포컬 플레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 노이즈를 제거를 잘 해줍니다. 극단적으로 이게 너무 크면 아니면 이게 없으면 그러면 와이드 필드 이미징이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피놀이 작으면 작을수록 광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신호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컨포컬 효과는 좋아지지만 광량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고요. 피놀이 너무 커지면 광량이 좋아져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좋아지지만 컨포컬 효과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피놀 크기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피놀의 크기에 따라서 시그널의 세기를 나타내 준 거고요. 이 그림은 피놀의 크기에 따라서 요건 이제 시그널 투 백그라운드. 그건 뭐냐면 결국 컨포컬 이펙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포커스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고 이 백그라운드는 포커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오고 있는 백그라운드. 그래서 백그라운드 대비 신호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피놀의 크기를 넓히게 되면. 왜냐면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신호가 피놀에서 차단이 안 되고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신호의 크기 입장에서 보면은 피놀이 크면 클수록 좋겠는데 컨포컬 효과, 그래서 초점만 골라내는 능력을 생각하면은 피놀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값이 이 정도 위치가 됩니다. 이 정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정도.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 신호가 꽤 세고 컨포컬 이펙트가 가장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돼 있고, 그죠? 와이드 필드에 비해서 훨씬 좋고 와이드 필드에 비해서 별로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에어리 디스크의 첫 번째 미니멈이 되는 크기 정도라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레이저를 비춰서 여기 포인트 오브젝트가 있을 때 여기에 에어리 패턴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피놀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대략 인텐서티는 80%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를 차단해주는 능력은 한 0.6 정도는 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정도를 옵티멈으로 사용을 해요. 그 정도 크기를. 그렇지만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샘플에서 신호가 강하게 나온다. 그럼 피놀을 더 작게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피놀은 선택 가능합니다. 뭐 스위칭을 하든지 아니면 조절을 할 수 있든지. 그리고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이렇게 에어리 디스크가, 여기도 이제 에어리 디스크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 생기는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가 레졸루션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게 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유니폼하게 일루미네이션을 했을 경우에. 그래서 람다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고 NA는 크면 클수록 작고, 여기 요거는 와이드 필드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컨포컬을 사용을 하게 되면 와이드 필드보다 더 분해능이 좋아져요. 0.4까지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하자면 요 옆에서 나온 신호도 이 피놀 때문에 일부분 차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은 요거보다도 더 얇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생기는 가우시안이 이만하다면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빛은 일부분 피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얇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컨포컬에서는 최대 0.4까지 이제 분해능을 더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피놀을 선택을 하면 분해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피놀을 아주 작은 걸 쓸 경우에 0.4라고 하는 수준까지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런 피놀을 선택하면 아주 많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터럴 방향으로의 레졸루션인 거고요. 컨포컬 마이크로스콥의 가장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는
이제 섹셔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잘 섹셔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액시얼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레터럴 레졸루션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그림을 볼 때 얘랑 얘랑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얘가 얼만큼까지 두 개의 포인트가 얼만큼까지 가까워져도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레터럴 레졸루션이고요. 액시얼 레졸루션은 이렇게 샘플이 있을 때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예요. 위아래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분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액시얼 레졸루션이 됩니다. 레터럴 레졸루션은 양옆으로 얼마나 가까이까지 붙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있느냐. 액시얼 레졸루션은 축 방향상에서 위아래로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겠느냐. 액시얼 레졸루션보다도 더 가깝게 두 개의 스팟이 붙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잘라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까 봤던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의 요 미스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값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1.4 람다 얘는 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NA 스퀘어 분의 1로 결정이 됩니다. 레터럴 레졸루션은 NA 분의 람다고요. 액시얼 레졸루션은 NA 스퀘어 분의 람다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NA가 좋아지면 그거의 제곱만큼 레졸루션이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A가 0.4에서 0.8이 되면 액시얼 분해능은 4배 좋아진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4분의 1로 작아지니까 얘는 2배 좋아지는 거죠. NA가 2배 커지면. 그래서 섹셔닝 효과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NA를 갖는 데몰렌즈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매그니피케이션도 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디지털 이미지에 굉장히 익숙하니까 이런 것도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현미경을 우리가 아이피스로 관찰하면 그거는 완전히 아날로그 이미지죠. 그죠?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피는 원리상 원래부터 디지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인트의 정보, 한 픽셀의 밝기를 레포터하고 그거를 XY 방향으로 혹은 Z 방향까지 스캐닝을 하면서 각 포인트에 대한, 각 픽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이렇게 피놀 어레이를 써가지고 렌즈 어레이를 써가지고 돌리면 우리가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샘플이 이렇게 생겼으면 샘플링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원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겠죠.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 프로세싱에서의 샘플링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잠깐만 이것도 옵티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래서 이 동일한 공간에 몇 번 샘플링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의 영역을 스캐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면적이라도 뭐 그냥 10x10으로도 뭐 샘플링을 할 수가 있고 100x100이 될 수도 있고 1000x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샘플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지만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들고 데이터 양도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어쨌든 광학적인 그림도 이제 뭐 1차원적으로만 표현을 하자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는 거고요. 샘플이고 그거를 뭐 오버 샘플할 수도 있고 얘가 지금 옵티머만 샘플링이고요. 언더 샘플을 하면은 요 모양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뭐 샘플링 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레졸루션이 R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주파수는 말하자면 R분의 1로서 표현을 했고요. 그랬을 때는 픽셀 사이즈가 2.3 F 분의 1보다 작게 이제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엘리아싱 없이
샘플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맞춰서 샘플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장 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일부러 오버 샘플링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엘리아싱은 잘 알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언더샘플을 하거나 그러면 엘리아싱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하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엘리아싱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벽돌이 있는 부분을 디지털 카메라를 찍었더니 여기 막 이렇게 있지도 않은 물결이 생기죠. 그죠? 이 엘리아싱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샘플링과 관련되어서 이게 앞에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림이기도 한데, 샘플링을 하는 입장에서 어쨌든 뭐 포인트를 이동시켜주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피놀 어레이를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고속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거울을 이렇게 스캐닝을 해준다 그랬는데 이것도 맘대로 아주 빨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로테이션 타입의 미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럼 얘는 미러가 이렇게 돌면서 이 각도가 옆으로 옮겨가는, 이렇게 변하니까 그러면은 각도를 이렇게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면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를 그냥 고속으로 돌리면 자동으로 레이저가 슉슉슉슉 스캐닝을 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 속도에 곱하기 면의 개수만큼에 따라서 뭐 초당 10바퀴가 돌아가는데 면이 10개가 있으면 초당 100번 스캐닝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저넌트 타입의 미러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은 땡 하고 특정한 주파수로 얘가 움직이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미러에다가 얘를 만약에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땡 놓으면 얘가 땡 하고 레저넌트 하는 프리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가 얘를 기계적, 그러니까 모터가 이렇게 위치를 맞춰주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얘를 레저넌트 시켜서 특정한 주파수로 구동을 시키면서 빠른 스캐닝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MEMS 미러인데,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멀티플하게 일루미네이션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1000x1000으로 미러가 달려 있어요. 1000x1000으로. 그래서 여기다 레이저를 쏴주는데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원하지 않는 미러는 얘를 확 옆으로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낀다는 게 완전히 뭐 90도로 제끼는 게 아니라 한 10도 이렇게 제끼면 그 빛은 광학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다른 데로 그냥 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가 피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요 피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끄고 뭐 얘는 켜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멀티플한 피놀을 동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지에 대해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스캐닝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것 중에는 전에 얘기를 했었나? 그 혈관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거. 혈관이 있어. 혈관. 그럼 혈관 안쪽에다가 이렇게 파이버에다가 집어넣어서 끝에다 렌즈를 달아요. 그리고 이렇게 쏴. 그러면은 요 한 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얘를 한 점을 얻으면서 이걸 뒤로 쭉 빼. 그러면 요 점에 대한 정보를 쭉 얻을 수가 있겠죠. 1차원적인 정보. 아니면은 요거를 돌리면은 여길 보다가 점점 이렇게 돌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회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돌리면서 이걸 빼. 그럼 회전을 하면서 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빼면서 약간 스파이럴 패턴으로 스캐닝을 하게 되면 2차원적인 정보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캐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오늘 이야기한 것 말고도. 뭐 샘플에 따라서 그리고 측정 원리에 따라서. 오늘은 컴포컬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다. 배가 고파서. 배고프죠? 컴포컬 이제 플로러센스를 이용한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 이제 바이올로지 랩, 그러니까 연구 좀 한다라고 하는 바이올로지 랩에는 다들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엔도스코프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엔도스코프는 그냥 카메라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카메라인데, 그래서 카메라랑 현미경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현미경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펜탁스,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제휴를 했었는데 옵티스캔이라고 하는 회사랑 이제 뭐 엔도스코프 베이스드 컨포컬 레이저 엔도 마이크로스코피, 그다음에 마우나키라고 하는, 얘는 호주 회사고 얘는 프랑스 회사인데, 얘는 프루브 베이스드 컨포컬 레이저 엔도스코피, 이렇게 좀 형태가 다르게, 뭐 니들 방식으로도 만들고 형태가 좀 다른 엔도 마이크로스코프이 개발이 되어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얘는 펜탁스에서 만들었던 건데 일반적인 엔도스코프에다가 컨포컬 기능을 가진 걸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엔도스코프를 이렇게 보다가 저기는 왠지 마이크로스코프로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쭉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얘가 컨포컬 영상을 같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엔도스코프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프랙티스를 할 때 이렇게 쭉 엔도스코프를 관찰하다가 이상한 부분, 아니면 의심되는 부분, 아니면 주로 뭔가 병변이 발생하는 부분에 조직을 떼내서 그 조직을 이제 병리학자들한테 보내서 검사를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현미경으로 바로 볼 수가 있으면 조직을 뗄 필요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컨셉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도 같은 부분을 조직을 떼서 병리학자한테 보내면 이런 그림을 얻고요.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로 보면 이런 그림을 얻어요. 보면은 이 그림에 비해서 형편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조직을 예쁘게 염색을 해서 얇게 썰어서 현미경 위에 놓고 찍은 거고요. 얘는 그냥 그 조직 자체를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눌러서 찍은 거니까. 원리상 얘는 얘보다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죠? 얘는 좋게 보려고 별짓을 다 한 거고, 이따만한 뭐 디바이스를 가지고 본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검진을 하는데 충분한 영상을 제공하면 그러면 클리니컬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얘보다 형편없으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대장에서 어떤 용종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과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얘만 보고도 확연히 분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논문들은 나와 있고, 그렇지만 나는 그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프루브 베이스드 컨포컬 레이저 엔도 마이크로스코피는 일반적인 엔도스코피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컨포컬 엔도 마이크로스코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는 관 형태로 되어 있고, 요 끝에가 이제 프루브여서, 얘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엔도스코프에는 바이옵시를 하기 위해서, 그 생검을 떼기 위해서 그 굉장히 긴 집게, 굉장히 길다란 집게를 넣는 포트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트에다가 이 이미징 프루브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엔도스코프로 관찰하다가 뭔가 의심이 간다 그러면 얘를 쑥 밀어서 조직을 갖다 붙여서 이런 그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랙티스를 하는 거예요. 엔도스코프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 중에 여기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 프로브를 갖다 붙이면 이런 그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좋아하는 병원과 좋아하는 의사들은 원래는 이 사람만 이제 환자를 만나는 거죠. 이 사람만 이제 환자를 만나서 엔도스코피스트만. 그래서 환자한테서 이상한 부분 이제 요거 대신에 이제 집게로 찝어가지고 조직을 보내면 됐는데, 이제 요런 것이 있다면 조직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검사하던 사람이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된 곳도 있고요. 예전과 같이 조직을 떼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는 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동물한테는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어디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니들 타입으로 해서 이제 뇌에도 좀 찔러 넣고, 그래서 뇌 안쪽에 있는 부분도 이제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마이크로스코프 영상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대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쑥 찔러 넣어서 이제 대장도 관찰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뭐 약물에 대한 반응을 평가를 한다던가, 여기 어떤 병변이 있었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동물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쉽게. 그리고 뭐 여기서 눈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투포터는 아예 안 가져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름도 모르는 마우나키아라고 하는 회사랑 이렇게 생긴 펜탁스라고 하는 회사, 우리 이름을 알고 있고 엔도스코프도 만드는 회사 중에서 현재로서는 얘네가 훨씬 이기고 있어요. 장사를 얘네들이 훨씬 잘하고 있어.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얘네가 이 사업을 철수했다는 소문도 있어. 얘네한테 안 돼서. 얘네가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도 그림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길이의, 여러 가지 두께의 프로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엔도스코피 갈 수 있는 곳 밖에는 못 가는데, 얘는 엔도스코피 가지 못하는 곳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리어리 쪽에는 굉장히 관이 얇아서 엔도스코피 그 입구까지밖에 못 보는데, 그 사이에다가 프로브를 쏙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까지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엔도스코프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해줘서 단순히 이제 바이옵시를 대체하는 것 이상의 역할도 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옵시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바이옵시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장사를 잘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는 이게 딱 두 군데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세브란스고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김선일 선생님이 계신 그 오송 첨단 센터에서 이제 이걸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5억, 그리고 이거 하나는 1,000만 원. 심지어 이거는 20번밖에 못 쓴대요. 그러니까 20번밖에 못 쓰는 이유가 20번 쓰면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딱 걸어놨어. 그래서 20번을 쓰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그래서 환자한테는 딱 20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싸 보이기도 하고, 근데 그걸 20분의 1로 나누면 한 사람당 50만 원이니까 어찌 보면 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괜히 그렇죠. 이거 한번 끼고 뭐 시간이 지나면 카운팅이 한 번 되는데 뭐 다시 뺐다 끼면은 50만 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해킹을 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안전상에는 거의 문제는 없어요. 다시 그러니까 클리닝을 해서 이제 저기 스테릴라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살균 소독을 하면은 문제는 전혀 없는데, 뭐 100번, 1000번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물론 20번을 걸어놓은 데에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뭐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컨타미네이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벤처 기업인 거죠. 그렇게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들어서도 펜탁스 같은 회사도 이길 수 있더라.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환자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엔도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넣었던 걸 다시 넣지는 않고, 넣었던 거를 원칙에 의하면 넣었던 거를 이제 클리닝을 하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곳이. 그래서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살균을 하고, 그리고 포장을 밀봉을 딱 해놓고, 원칙대로면,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오픈을 해서, 이제 프로시저 하는 곳에서 오픈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원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려고 믿어야죠. 그죠? 미국에서 이거 프로시저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 포트로 저걸 넣지 않고 우리가 개발한 디바이스를 넣고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본 케이스들은 전부 다 굉장히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야죠. 궁금한 거 있으세요? 수고했습니다.